시작을 해보자고. 일단 발제를 참 잘했어. 일단 박수 한번 치자고. 수고했어.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길이잖아. 맞아? 예. 가는 길이 그냥 직선이 아니잖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환경, 그 다음에 영토를 거쳐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까지 가는 거잖아. 예. 이제 카오스에서 환경으로 가고, 환경에서 영토로 가고, 영토에서 코스모스로 가는데, 가령 이제 이게 카오스가 뭐 혼돈? 카오스에서 환경을 거쳐서 영토를 거쳐서 혼돈이면은 이건 뭐야? 뭔가 질서가 있는 거고, 카오스가 이게 무지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뭐 지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가는 거야. 가는데 이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진보나 진화나 발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다? 이행을 근데 어떻게 하느냐? 리듬으로 한다는 거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이행을 한다. 이때 이 생기는 리듬을 리토르넬로라고 해요. 이 리듬을 리토르넬로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게 리토르넬로라고 하지. 사실 그러니까 이 리토르넬로를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리듬과 박자, 리듬과 영토적 모티브와 영토적 네이버,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 읽었는데 리듬과 박자에 있나? 지금 받았지 내가. 그래서 줄인 거죠. 여기 봤는데 표현의 진료가 뭐요? 영토를 성립시키고 영토적 모티브와 영토적 풍경으로 발전해 갈 때 이것을 리토르넬로라 한다. 그게 어디에 있어? 찾아봐. 표현의 진료가
표현의 진료 얘기하면 봤는데 내가 우리 발제 읽으면서 봤는데 어쨌든 그래. 표현의 진료가 표현의 진료가 뭐예요? 영토를 성립시키고 영토적 모티브와 영토적 풍경으로 발전해 갈 때 이것을 리토넬로라고 한다. 이게 이 책의 한 줄 이야기지. 이게 이 책의 한 줄 이야기. 표현의 진료가 뭐예요? 영토를 성립시키고 영토적 모티브와 영토적 풍경으로 발전해 갈 때 이것을 리토넬로라고 한다. 이제 우리 이제 요거를 이제 따라가면 돼. 요거를 제일 먼저 이제 카오스에서 환경과 리듬이 나와. 환경과 리듬이 나와. 카오스에서 환경과 리듬이 나와. 환경은 몇 가지가 있지.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매개 환경, 합병된 환경 이런 게 있고, 리듬은 뭐냐? 리듬은 카오스에 맞서는 환경의 반격, 이것을 리듬이라 그래. 이 환경의 성분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이 주기성이 성분의 주기적 반복에 의해서 시간, 공간, 블록이 만들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시간, 공간,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환경의 성분의 주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낮과 밤, 봄, 여름, 우기와 건기, 아침과 저녁 이런 거야. 이런 그 주기성을 통해서 그게 반복되잖아. 거기서 시간과 공간 블록, 시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요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카오스에서 이 환경과 리듬과 시간, 공간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으로 왔어요. 자, 그럼 영토는 뭐냐? 이제 환경에서 이제 영토로 가는 거야. 자, 요 카오스에서 환경으로 올 때 리듬이라고 했잖아. 환경에서 영토로 갈 때도 어떤 리듬적인 것이 있지. 영토는 일단 거리야. 거리. 인계거리. 거리고
이 환경과 리듬을 영토화하면 그때 영토가 생겨. 그리고 이 영토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 환경의 성분들이 표현성을 획득하면 그때 영토화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토화의 요인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영토화의 요인은 리듬과 선율의 표현 괴리 라고 그래. 이 리듬과 선율에서 모티브와 잠깐만, 그러면은 카오스랑 코스모스 요거 사이에 이 행이 리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리듬이 아니라 선율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선율까지 여기서 카오스에서 환경으로 넘어갈 때는 선율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리듬만 나와. 네. 그러니까 리토르넬로 전체가 그냥 리듬이라고 이해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율이 나와. 예. 왜 나오냐면은 모티브와 대입법. 요것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리듬적 인물, 선율적 풍경.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 아나? 저는 그냥 그 이제 뭐냐면은 리듬적 인물, 이건 이제 동종 간의 거리. 영토는 거리라 그랬잖아. 네. 동종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이 리듬적 인물은. 선율적 풍경은 뭐냐면은 가령 이렇게 나무가 뭐 이렇게 있어. 나무가 있다고 쳐.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사이에 작은 나무들은 또 이렇게 끼어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그 사이에 풀들도 또 자랄 수가 있는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 대위법이라는 그런 거야. 겹쳐질 수 있다는 거야. 이종 간에는 서로 그 경계가 겹쳐질 수 있어. 그거를 선율적 풍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토적 대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종 간 섞임이지, 섞임. 이게 풍경을 이루는 거야, 풍경을. 근데 이제 모티브가 또 이것만 있지는 않지. 이 리듬적 인물은 어디서부터 발전해 오는 거냐면은, 하위 배치물이라고 하지, 하위 배치물. 그러니까 배치물이 세 가지가 나오지. 하위 배치물, 내부 배치물, 그 다음에 상호 배치물. 하위 배치물은 뭐 포스터나 플래카드. 내부 배치물은 모티브와 대입법. 상호 배치물은 뭐냐면은, 동종 간에도 서로 교류해야 되잖아. 짝을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짝을 찾으러 나간다거나, 또는 이제 동료를 구하거나 동료를 맞이하거나,
구애와 궁거 또는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는 내가 닫았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치? 예. 내가 너하고 친구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경계를 쳐놓고 문을 닫아놓고 너와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 열어야 되잖아. 나만 열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너도 열어야 되잖아. 그게 상호배치물이야. 대충 임상극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아니 동종 간에 예. 상호배치물. 동종 간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토는 일단 이게 영토성이지. 영토성. 예. 영토적 하위 배치물, 내부 배치물, 상호 배치물. 그러니까 이 모티브는 포스터에서부터 발전을 해오는 거야. 포스터에서 서명, 다수의 서명에서 하나의 스타일, 그리고 그것이 모티브로 이렇게 발전을 해. 아니 변화를 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표현의 진료라 그랬잖아. 표현의 진료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예. 표현의 진료라는 거는 뭐냐면은 뜨거운 냉커피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했다 그랬잖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요. 그렇지. 뜨거운 냉커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 표현의 진료라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슬금슬금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처음에는 환경의 성분, 성분의 표현성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이제 바뀌는 거야. 성분의 표현성, 그다음에 리듬과 선율의 표현되기. 이러더니 갑자기 내용의 진료이기를 그만두고 표현의 진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표현의 진료가 바로 나오진 않아. 바로 나오지 않고 책 한 중후반부터 나오거든. 근데 이건 이제 진료라는 거는 형식을 부여받지 못했잖아. 형식을 부여받지 못한 실체야. 근데 표현은 뭐야? 이 형식을 부여받아서 실체를 갖추면은 그때가 표현이야. 그러니까 진료와 표현이라는 거는 서로 같이 묶이면 안 되는 단어인 거야. 이걸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표현은 형식을 부여받은 뭐라고요? 실체가 있으면은 표현이고 예. 실체가 없는 건 진리야. 그 형식을 부여받지 못한 형식이 있으면 실체고, 형식이 있으면 표현이고, 예. 형식을 부여받지 못한 거는 진료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진료라는 거는 뜨거운 냉커피 같은 거야.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굳이. 그리고 이 리토르 멜러가 왜 책 흥미에 꽂혔을까? 이거를 난 한 달 내내 고민한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진짜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이중분절의 원칙, 원리, 그거대로 만약에 이거를 쓴다. 해볼까 한번? 이중분지. 이중분절의 원리로 이거를 한번 이제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고.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났거든. 진료. 먼저 진료가 나오겠지. 진료. 그다음에 내용. 효력. 진료가 있고 진료가 내용을 잡기 위해서는 대칭물이 있어야 돼요. 표현, 그 다음에 코드 변환까지. 자, 이게 이제 표현의 진료라고 하는데, 표현의 진료는 잘못된 표현이고 인식의 진료지. 인식의 진료야. 근데 이제 인식은 세 가지 형식이 있어. 감각, 지각, 사유. 근데 사유는 또 다른 차원이야. 사유라는 건 기호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기호를 바탕으로 한 지각행위. 여기에는 감각 입력이 없어도 사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감각 입력 없이. 외부의 자극 없이. 그래서 사유는 빼야 돼, 여기서. 여기서는 감각을 다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인식의 진료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감각의 진료. 감각의 진료는 뭐가 있을까? 일단 색, 그 다음에 소리, 향, 미, 색성향, 미촉.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치물이 있지. 뭐가 있지? 세 개라면 안입이서신. 의의는 없죠. 안입이 설신. 오를 뺐잖아. 예? 오를 뺐잖아. 오? 여기서 오를 뺐잖아. 아 예. 왜 뺐어? 설명했잖아. 사유를 뺐다. 그러니까 오가 생각인데 그 오가 사유. 오가 이퀄 사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이 지구라는 행성에 맞춰서 개발된 거야. 그냥 감각이 소여다. 옛날에는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 주어진 것이라고. 그럼 다 똑같아. 내가 보는 거 너도 보고 개미도 나랑 똑같은 걸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 눈이 다 똑같지 않고, 코가 다 똑같지 않고, 귀가 다 똑같지 않고, 입이 다 똑같지 않아. 그리고 같은 눈으로 같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같은 귀로 같은 걸 듣지도 않아.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청각과 후각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시각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단색을 보는 애도 있고 이색을 보는 애도 있고 삼색을 보는 애도 있어. 근데 조류 같은 경우는 사색을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삼색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삼색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시광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삼색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소리도 마찬가지지. 소리를
내거나 듣거나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공기의 진동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귀마다 듣는 주파수가 다 달라. 다른 거도 다 마찬가지지. 향은 이제 분자 단위에 각자 자기의 그 독특한 냄새들이 다 있어. 그거를 그것을 맡는다는 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긴 한데, 어쨌든 맛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짜달 맵신이 있고 쓰고 시고 시는 있잖아. 그 다음에 촉은 이제 손으로 만지는 촉감이 있고 체감이 있고 몸으로 느끼는 설이 뭐라고요? 맛. 그러니까 짜고 달고 맵고 신맛 쓴맛 신감. 갑분맛. 이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림이 있고 조각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라는 건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거야. 예. 실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래가 있고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음악? 그 다음에 향, 내음. 냄새 맡는 향도 있고, 그 다음에 향수도 있고, 그런 거.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좋습니다. 음식.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손으로 만지는 거고, 뭐 있지? 아니면 하여튼 있잖아,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코드 변환이라는 거 뭐냐면은 권력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 코드 변환을 한다는 거는 선별. 권력기구가 선별을 해서 코드 변환을 시키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럴 때 이게 뭐가 있지? 원근법이라든가, 음악이 대입법 이런 거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이 여러 장르도 있을 거고, 장르. 그 다음에 원근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조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규칙 같은 거, 규칙과 법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코드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기구가, 그것이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는 심미안이 특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의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향수가 있고, 조향사라는 이것들이 이제 또 직업으로 가지, 다 직업으로. 화가, 음악가, 여기는 이제 조리사, 영양사 이런 직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이 스탠스로 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이거를 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걸 이 길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3장에서 썼던 이중분절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냥 가면은 그냥 무난하잖아. 안 무난한가? 대위법 잠깐만 제가 아직 못 적어. 아니 이거 굳이 적을 필요 없고 참고 삼아 내가 쓴 거야.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대위법에다가 그래서 그런 왜 굳이 좀 참고해 볼까요? 그걸 다 버리고 리토르넬로. 근데 이제 리토르넬로는 이제 영토성, 탈영토와 요 정도까지 설명하기엔 딱 좋은데 굳이 이렇게 갔을까라고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1837년인가? 1837년이지. 베토벤 죽은 해. 베토벤이 죽은 해일 수도 있어. 베토벤이 죽은 해일 수도 있는데, 베토벤은 고전주의 음악가지. 고전 음악이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베토벤보다는 션베르크야. 반음계법, 현대음악의 조상이잖아. 션베르크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 해에, 그러니까 우리가 1980년 5월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 1983년이요? 1980년 5월. 광주지. 음. 1987년 6월. 6월 항쟁. 서양 사람들에게 1837년은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해야. 거기서부터 빅토리아 풍이라는 말이 나와. 빅토리아 풍. 뭐지? 빅토리아 풍이 뭐지? 허리 잘록하고 치마 그런 거하고 그건 상관 로코코풍 아닌가요? 모르겠어. 그래? 빅토리아 풍 하면은 보통은 이제 낙관주의. 그런 관련이 없구나. 낙관주의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그 어떤 그 장벽이 하나 있다면은 칸트의 불가지로. 불가지론을 넘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1837년을 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굳이 이 날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동양인한테 1837년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서양인들은 1837년이 빅토리아 여왕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해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철학의 낙관주의를 우리가 불가지론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발전 대상 고름의 문제에서부터는 안 했다. 고름의 문제는 안 다뤘더라고. 좀 복잡하죠, 거기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지? 고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녹음을 잠깐. 네. 그러면 잠깐 칸트를 잠깐 보자. 인식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 했잖아.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어. 지성은 오성이라고도 해. 원래는 오성으로 번역을 하다가 요즘에는 지성으로 감성. 번역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칸트의 질문은 뭐냐면은 선언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지, 선언적 종합이라는 얘기가. 당시의 대륙은 합리론이 주류였고 영국은 경험론이 주류였단 말이야. 그래서 책에는 그 생득과 획득이라는 말 나오지. 합리론은 선언적 생득관념. 생득이죠? 생득. 경험론은 경험적 획득관념. 경험적 획득. 예. 이렇게 나뉘어 있었다고. 예. 먼저 경험해서 그러니까 경험함으로써 선험적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느냐. 경험론은 인간의 그 오성을 타블로라사, 빈서판과 같은 것이라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채워나간다. 예. 이렇게 봤어. 오성을 빈서판. 예. 근데 이제 합리론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선언적으로 다 알 수 있게 생득관념을 가지고 태어난다. 선천적으로. 예. 선천적으로. 근데 이제 칸트가 보기에는 둘 다 부분적으로 맞고 전체적으로 옳은 건 아니라고 봤던 거야. 이걸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언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종합 분석이라고 했어.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거는 이거를 합친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언적인 것으로서는 선언적인 진리는 망고불변의 진리이긴 한데 그것을 통해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진 않아. 근데 경험은 지식의 확장은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 그래서 이제 둘 다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감성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야. 인간은 이제 그 선언적인 감성의 형식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어떤 지식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아. 오성의 형식을 거쳐야지만 돼. 오성의 형식은 사물은 뭘로 형성되어 있지? 진료와 형상이지. 진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12가지 범주를 통해서 이직하는 형식이 있는, 5성의 형식이 있는 거야. 12범주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종합 판단이 이루어져.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해서 선언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고 한 거야. 근데 이성은 추론을 담당한단 말이야. 추론을 담당하는데 얘가 오류 추론에 흥분해서 미안해요. 오류 추론의 가능성이 있어.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에 자꾸 도전을 해. 그게 뭐냐? 신, 영혼, 물 자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말자. 라고 한 게 순수 이성 비판이야. 그래서 여기서 불가지론이 나오게 됩니다. 칸트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선언적 감성의 형식이야. 근데 우리 아까 시간, 공간,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들레즈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아니 들레즈가 아니라 리토넬로 아니에요? 리토르넬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들레즈가 이 책에서 들레즈가 말한 거라고. 이 책에서는 시간,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제일 먼저 설명했잖아. 환경의 주기적 성분이 시간, 공간, 블록을 형성한다 했잖아. 맞다. 인간의 바깥에 있는 거야. 주기적 성분 리듬이야. 주기적 리듬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주기적 성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수와 간만,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거기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그랬거든. 주기적 반복. 주기적 반복. 내면의 형식이 아닌 거야.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떤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시간 공간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게 아니야. 현대과학의 입장에서는 그 생물한테는 특성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 질량에 따라서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시간 공간은 다 달라. 막 사람이 개보다 오래 산다 이런 식. 개가 느끼는 시간과 사람이 느끼는 시간, 어린아이가 느끼는 시간과 성인이 느끼는 시간 공간은 다 달라. 예. 그죠? 어린이가 사람보다 빨리 걷고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여기도 틀렸어. 이것도 틀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름의 문제가 이거야. 고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다질적인 것에 다짐.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엇인가가 함께 성립하는 것은
어째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 다직인가요? 다질. 다질, 다질? 다질, 아, 다질, 여러 가지,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질적으로 다른 것의 질적으로 다른 것. 슬 다지는 거야. 다짐. 다짐. 다짐? 다짐 이렇게 단단하게. 아, 다질적인 것에 다짐. 예. 그러니까 생득적인 것과 획득적인 것이 다져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 새, 스포케 뭐 이런 거는 새 있지 왜? 새가 동종의 리듬, 기본적으로 이제 동종의 리듬을 듣고 자라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생득적인 건 뭐냐면은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자질이야. 그런데 자기 환경에서 다른 새들의 노래도 들어. 그러면서 다른 새들의 노래를 들어서 그거를 어떤 그 완전한 노래가 있으면은 어떤 그 하부와 상부가 있어. 이렇게. 다른 새들의 노래와 또 다른 또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거를 이 자기 노래의 하부에다가 배치하고 이거를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 요거를 고르는 작업을 해. 다지는 작업을 스스로. 그래서 이 얘네가 어떤 임계기 그러니까 학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임계기 이전에 격리가 되면은 얘네는 자기 동종의 소리도 못 내. 근데 임계기를 지나서 학습과 경험을 가지고 격리가 되면은 거기서는 완전한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언적 종합을 그러니까 이 생득과 획득을 이 사람은 뭘로 통합하냐면은 타고난 것이라는 걸로 통합을 해. 근데 이게 그렇게 잘 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네. 경험이라는 것도 선천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번역의 문제인지 이거를 그러니까 생득과 획득을 타고난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오성의 형식. 일단 뭐 여기도 적절하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해석의 이제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석의 문제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불가지론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가냐면은 그 리토르놀레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세 번째 측면. 어떤 이미지지? 문을 열고 나가잖아. 이게 뭐야?
영토의 개방, 영토의 개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이게 이거를 다른 말로 탈영토화. 또는 상호 배치물의 개방이라고도 해야 되나? 상호 배치물의 개방? 영토의 개방. 영토의 개방을 통해서 탈영토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너와 나의 임계의 거리가 좀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서 뭔가 으쌰으쌰 하려면은 그 간격 다 없어지잖아. 스크럼 짜고 뭐 앉아서 노래 뭐 구호 외치고 이러다 보면 이 탈영토화를 통해서 민중이 탄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어디서 들어야 되나? 하우스, 환경, 영토, 코스모스. 이 탈영토화의 힘이 코스모스를 향하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맞아. 저거 있다. 아까 그 영토화의 효과. 영토화의 효과가 뭐였냐면은, 기, 기능의 재조직이 있고, 하나는 힘들의 결집.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지에서 나와. 대지는 그 여러 가지 힘들이 격돌하고 모이는 곳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지의 힘을 이용한 그 탈영토화. 그리고 뭐 예를 몇 가지 들어놨지. 그러니까 피리새가 모이는 거라든가, 새우가 떼를 지어서 행군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능의 재조직에서 기능은 어떤 직업을 낳고 이 직업은 그 재료를 선별할 거야. 이 재료를 선별하고 대지의 힘을 이 재료에 재료와 같이 포획하는 장인이 코스모스로 향하는 길에 이 장애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민중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은하계를 벗어나서 지식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장인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료를 선별하고 대지의 힘들을 포획해서 지금 그런 실제로 그렇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또 우주에 쏘아 올리는 그 위성 그다음에 뭐 망원경 이런 걸 봐도 재료의 힘이 중요하고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모스를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인간이 마침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는 때가 올 거라는 빅토리아풍의 어떤 그 믿음 이런 거를 가져보려고 했겠지. 그런데 아쉽지만 인간의 이성은 그런 뭐 우주 탐험을 하고 우주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성이 아니야. 단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만들어진 개발된 게 이성이란 말이야. 잘못 짚은 거지. 우주 탐험보다는 외계인이 쳐들어올까에 대해서 더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칸트를 넘어서고자 시도했던 곳이 바로 이 리토르넬로라고 하는 장이었어. 근데 오류가 좀 많아. 논리상 오류가 좀 많죠. 칸트를 넘어섰다라고 박수 쳐줄 수 없는 대목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물론적 인식론은 성공한 게 없다. 성공한 게 없다. 그래서 많이 다듬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푸코가 한 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해부학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인식론은 해부학에 기반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푸코의 조언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런 공부. 에델만을 공부했던 거야. 이렇게 이제 그냥 그런 공부 없이 개인적인 사변으로 인식론을 만든다?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이런 이상한 소리들만 하게 되는 거야. 예. 용어도 너무 그냥 몰아친다는 느낌이에요. 용어가.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 질문.